안녕하십니까. 김문수 TV. 오늘은 자유공화당의 박태우 선거대책 총괄 본부장을 모시고 이제 34일 앞으로 다가온 4.15 선거에 대해서 자유공화당의 전략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공화당, 그 전에 자유통일당과 우리 공화당이 이제 합당해서 만들어진 정당으로 확실한 우파, 강한 우파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제 자경화 또는 중도화되고 있는 우파의 이 기치를 오른쪽으로 갖다 놓겠다라는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후보 공천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이제 자유공화당은 예비 후보 등록을 지금 많이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번 주에는 아무튼 이번 주가 지난 100명까지는 등록을 하고 예. 다음 주 중반까지는 한 120, 30명까지 할 목표로 계속 예비 후보 등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저쪽 미래통합당에서 공천 탈락한 분들이 우리 당을 놓고 하면서 지금 네. 조정 중에 있어가지고 예.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예. 예비 후보 등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아무래도 잘못된 그런 정치 구도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가려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서 아마 좋은 정치 구도가 다시 짜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자유공화당이 미래통합당과 이 대립하는 그래서 분열하는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는 분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경화 또는 중도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이 간첩 활동까지 했다고 의심받던 사람들까지 마구잡이로 공천해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확실한 보수 우파 가치를 내세우자. 그러면서 이제 크게는 미래통합당과 후보 연대 또 단일화 뭐 심지어 통합까지 그런 제의를 했지만 저기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뭐 마이웨이로 혼자 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취하고 있는 그런 자세하고는 거리가 멀죠. 거기 저도 그 메시지 잘 읽어봤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있어요. 그동안에 태극기 세력들이 광장에서 또 현장에서 고생한 거에 대해서 많은 죄송함과 고마움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것이 한 달락이나 들어갔더라고요. 네네. 그러나 약간의 좀 서운함이 깃든 마음에는 안 드는 것 같은 그런 야당이지만 이제 세력이 크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좀 모든 보수가 단결해 달라 이 메시지인데 실질적으로 이 메시지의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보수를 지키는 중심 세력이 어디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네. 지금 아까도 우리 성창경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쪽 미래통합당 공청한 결과를 보니까 과연 그동안에 대한민국 보수를 지키고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온 그런 분들을 공천했는지 아니면은 어디서 숨어 있다가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어디 그늘에서 숨어 있다가 누구는 저기 휴가지에서 동남아에서 휴가하다가 와가지고 무슨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공천 두드리고 말이야. 네네. 또 과거에 주사파 세력이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 동조하는 발언하고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치 노선을 찬양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도 비판도 하지 않고 많이 동조했던 분들이 공천을 받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보수의 이념을 지키는 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이런 공천을 하는 당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렇죠. 맞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님이 큰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이면에는 모든 보수의 세력이 대동단결하되 그래서 보수의 가치는 지키라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아까 설명했지만 현장에서 광장에서 태극기 세력으로서 열심히 싸운 분들에 대한 그런 연민과 고마움과 안타까운 마음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보니 이 공천을 놓고 그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이른바 개파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대책 그 본부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기 위해서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하려고 하니까
이른바 김형호가 했던 사천 네, 네, 네. 개인의 인연으로 인해서 뭐 공천을 준 것으로 보이는 것들 정리부터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황교안 대표도 공천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달라 하고 나왔던 지역이 바로 통합당 최고위가 비공개 회의에서 서울 강남을 최홍이라는 분이 공천됐고 인천의 연수을 민현주 여기가 이제 그 민경욱 의원 대신에 공천받은 곳이죠. 대구의 달서갑 이두아 그리고 부산 북강서을의 김원성 부산 진구갑의 서병수 경남 거제의 서일준 뭐 이런 곳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명을 집어서 여기는 다시 재심의를 해달라 할 정도의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자 공당에서 그것도 제1야당에서 이미 공천해서 발표한 지역을 다시 심사해달라라고 하면 이미 이 발표된 지역에 확정된 이 후보자는 또 어떻게 반발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굉장히 이 야권의 무분별한 제1야당의 무분별한 공천 그야말로 중도 또는 개파 나눠 먹기식의 이런 갈등들이 지금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혼란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세님 사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황교안 대표께서 당의 리더로서의 어떤 공천의 방향성이라든지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무슨 방관전처럼 뒤에 숨어있고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당 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해서 물론 공천에 직접 관여는 하면 안 되지만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당의 큰 노선에 부합되는 공천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그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 공천이 되고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보수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부터 안 맞는 공천을 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었어요. 당대표가 당장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이게 우리 같은 보수상이라고 우리 유권자들한테 표를 얻을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공천은 안 된다고 중간 초기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걸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네.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선거대책위원장 김종인 씨가 누가 했던 말이죠. 일부 문제 제기했다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서 이 지역은 안 된다, 저런 안 된다. 참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다 버스 떠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이 됐고 그 인사들 지금 말씀하신 인사들 보면 어디 보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한민국? 예? 그냥 기회주의자처럼 여기저기 말이죠. 그냥 자기 자리에 있으면 다니던 인사들 아닙니까? 예? 내가 그걸 너무 심하게 비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바로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응답을 하겠어요? 발표가 다 됐는데. 네.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이미 공천 전국에서 실패했다 이 단계에서 네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예, 자유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예언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 미래통합당과 같이 경쟁을 해서 이 경쟁으로 인해서 어부지리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게 하는 그런 정당은 아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희도 또 한민호 후보를 그렇습니다. 종로에 이제 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다용도 카드가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종로에 황교안 대표가 출마한 그 지역의 후보를 내모로 해서 자 우리와의 대화의 끈을 이어가게 해달라. 왜 좌파 혹은 중도 세력과는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면서 태극기 세력들, 광장 세력들과는 문을 닫아버리고 대화를 하지 않는. 자, 지금쯤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느 후보가 유력하니까 여기는 자유공화당이 유력한 후보는 자유공화당이 내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유력한 지역은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는 거기 내라 하는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마치 지분 요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말하자면 구차하게 만드는 그런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보수 내에서도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오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만한 정도가 아니죠. 지금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정체성이라든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행위가 자신이 없는 거죠. 자유공화당이야말로 누가 봐도 물론 언론이 보도가 잘 안 되고 그동안에 통제된 언론 체제 하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만 양심이 있고 그래도 눈과 귀가 해서 유튜브라도 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보수의 본류가 어디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우리하고 지금 문을 열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도 지금 위축돼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결국은 한 일주일 기다리다가 종로에 한민호 전략기획본부장을 공천했잖아요. 그분이 네. 누굽니까? 문화체육관광부 2급 공무원 국장을 하시다가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전쟁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심히 잘못됐다고 카톡에 글을 썼다가 파직당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총로에 출마시킨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같이 상생하는 길을 찾고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처럼 우리가 대동단결해서 한번 저 주사파를 척결할 수 있는 총선 구도를 만들어보자 그러는데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고 우리 유권자들한테 그동안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래 했는데도 보수를 분열시키는 세력은 우리가 아니고 미래통합당이다. 대화도 거부하고 논의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총선 전략을 짜고 있다. 알다시피 지금 그동안에 미래통합당 논의규지를 보면 최고위원회에서 말이죠. 마치 자유공화당을 극우 세력이라고 일부 최고위원들 말이죠. 내가 있으니까 이준석 최고라든지 정미경 최고위원 등등등등 말이에요. 김영환 최고위원. 나 그 양반들이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말이죠. 네. 보수 이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극우의 이념이나 아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극우가 뭔데 묻고 싶어요. 김영환 씨나 정미경 씨, 이준석 씨한테. 극우의 개념이 뭔지는 아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극우는 제가 정치학자 때문에 얘기합니다만 극우라는 개념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테러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테러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정치단체 성향이라든지 그런 흐름들을 극우라고 표현한 건데 우리 자유공화당이 비폭력 평화 시위로 그 많은 말이야 탄압과 그 많은 고소고발 그리고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다 극복하면서 왔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세력을 극우라고 그러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세력이에요? 기회주의 좌파 중도 세력입니까? 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박태호 총괄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 세력이라고 하면 우파 단체 가운데서도 폭력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동원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여기는 폭력이 아니라 3년 동안 거의 거의가 아니고 매주 안 빠지고 집회를 했던 세력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질서정연하게 단 한 건의 사건 사고 뭐 폭력 행위가 없이 오히려 경찰이 부러워하는 뭐 이런 칭찬하는 그런 집회를 했던 이제 세력인데 어찌해서 대한민국은 그런데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 투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꾸로 매도되어 버리고 문재인과 손을 잡거나 문재인과 기조가 비슷한 정책 기조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김건식 또는 김영환 또 이준석 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사상 또는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공천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이 세력을 마치 통합 세력 또는 중도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말하자면 체제 전복을 하는데 앞장 세우는 세력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보면 지난 3월 6일 날 김무성과 강창일 등 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안과에 개헌안을 발의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바로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 세력들이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을 헌법을 바꿔서 이 헌법을 바꾸는 목표가 뭔가 보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좌파와 우파가 동거하는 그래서 과거도 묻지 말고 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묻지 말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이 학정 폭정에 따른 뭐 적폐청산 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사람들에 대한 인신구속과 그리고 탄압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못 먹게 하는 그래서 그걸 불문에 붙이고 새로운 형태의 대한민국이 태어났다. 그래서 문재인이 주장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개헌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이 어느 시기고 대한민국이 적화된 그 정도를 저는 90% 정도로 평가하는 사람인데 그런 인식이 있는 저 국회의원들이라면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상대로 진검승부를 펼치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하고 협력해서 개헌을 한다? 그것도 미래통합당에서 22명이 그 개헌 발의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98명인가요? 네. 이렇게 돼 있고 뭐 합해가지고 148명이라는데 이 사람들 이거 정말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김무성이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을 이어서 또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탄핵하는 아주 역사의 배반자가 돼 있고 얘기 들으니까 깜짝 놀란 게 뭐 정진석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이라든지 네네. 정가비운 국회 부의장 전 국회 부의장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개헌 발의에 이렇게 그분들도 한때 친박이라고 불리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알다시피 이 삼권 분립 체제라는 것은 국회의
그런 헌법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존중하고 헌법 변경이 아무나 이렇게 그렇게 쉬운 절차에 의해서 될 수 없는 거를 갖고 있을 때 삼권 서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가능한 것인데 아니 국민 100만 명이 헌법 개헌을 발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체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줬다? 이거는 완전히 과도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더 키워주고 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키워주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제2의 내각제 음모라는 거를 지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공천한 몇면 들어보세요. 네. 몇면 들어보면은 뭐 우리처럼 보수우파는 아예 뭐 전멸시켰고 다 어디 이상하게 뭐 탄핵 오적이라고 뭐 정리했다고 그러는데 스스로 못 나와서 족쇄가 차인 사람들 못 나오는 사람들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탄핵에 찬성한 62놈 중에서 내가 보기엔 명 중에서 죄송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정리된 것이 아니고 이들은 지금 김근식이라든지 기타 여러 인물들을 보면은 아마 이게 총선 이후에 내각제를 포석해가지고 저쪽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체성 사상이 같은 애들 고리를 만들어 놓고 네. 쉽게 융합해가지고 개헌을 하겠다는 포석을 공천에서부터 하고 있다. 그래서 박지원이라든지 홍석현 씨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장막에서 김무성이하고 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그런 강한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다.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을 죽이는 제2의 쿠데타 음모다. 저는 그렇게 명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공화당이 그런 걸로 슬로건으로 이번에 총선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봐서 이 음모를 저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핑계 삼아 그걸 빙자해서 좌파들과 손잡고 통합하는 그건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뜻도 아니고 또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도 아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확실한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황구하게 지켜서 결국은 북한까지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3년 동안 망쳐놓은 이 체제를 공고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사면받으려고 그래서 체제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인데 자 우리가 강하게 이 개헌에 대해서 이제 반대声명도 하고 우리 미래통합당 당수 앞에 가서 이제 항의도 하고 했더니 이 당장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말 뺐어요. 이제 김무성과 그래서 이제 이 세력들은 항상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고 애도벌레를 띄고 난 뒤에 이미 이 논란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나오면 우리 국민들은 전에 한번 논란이 됐던 거지, 전에 한번 이야기가 됐던 거지 하고 지나버릴 수 있는 면역 주사를 맞은 것 같아. 아니 당장 하려고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인격과 품격과 이 지적 수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갖고 있는 과연 국민의 대표들인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그런 아주 엉뚱한 발언을 해가지고 또다시 국민적인 관심을 분산시키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덮어가려는 말이에요. 이런 짓거리들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자유공화당은 이번 총선 전략에서 이 개헌 음모를 저지하는 것을 큰 슬로건으로 걸고 네. 우리 국민들의 표를 모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집권 세력과 이 야당 말하자면 자유 진영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뭐 동생 또는 그 이중대 같은 역할을 아니 이런 상황에서 보수가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앞장서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석방을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결의안을 낸다든지 뭐 이렇게 연대를 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개헌을 하겠다고. 지금 온 나라가 우한 이 바이러스 폐렴 때문에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있고 사망자가 지금 뭐 60명이 넘는 이런 상황에 WHO에는 이제 이 대유행 팬데믹 선언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슬그머니 개헌을 하고 추진하는 이 세력들 정말 이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 국민의 건강이나 체제 안전이나 뭐 이런 그 경제의 성장 또는 오늘도 주가가 뭐 폭락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경제 붕괴 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한 번 더 배지를 더 달고 또 어떻게 하면 과거에 저질렀던 박근혜 탄핵이라는 그런 그 씻지 못할 과오 이것 때문에 부수적으로 생겼던 문재인 정권 이 문재인 정권이 저질렀던 갖가지 폭정과 학정 그리고 체제 붕괴
이거를 한 꾸러미로 다 연결되는 이 상황에서 자기 변신을 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보수라는 이름으로 또는 개혁 또는 중도라는 이름으로 또 박근혜 말하자면 흔히 우리를 보고 박근혜 파리를 한다 그랬는데 정말 박근혜 파리를 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아닌가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옥존 서신도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 분열 세력이 돼버렸고요. 우리 대화 요구를 지금 차버렸으니까. 아니 지금 22명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게 뭐 더불어민주당 그렇다 쳐요. 뭐 거기 네. 주사파 이중대로 그래 뭐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망쳐놓은 세력이다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재성질이라면 지금 개헌 발의를 할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헌법 위반이라든지 잘못된 거 뭐 송철호 게이트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탄핵 결의안을 내야죠. 선거 앞에 놓고 야권이 승리하려면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켜서 코로나 대응도 초기부터 잘못된 거 이런 걸 가지고 탄핵 결의안을 내가지고 총선 전국을 만들어서 표를 모을 생각이야지 무슨 그쪽 주사파애들하고 이중대 역할을 하면서 개헌을 한다? 이거는 정말 내가 봐도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요. 네. 지금 국회의원 빠지 달고 편안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망한 다음에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가장 먼저 통곡한 사람들이 바로 개헌 발의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지금 김문수 TV를 보고 있는 우리 유권자들은 정말 이 자들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나쁜 게 탄핵에 참석한 62명이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정치권을 한 모퉁이에서 이런 제2의 내각제험을 하듯이 지금 개헌 발의안 낸 22명은 정말 낙선운동을 통해 가지고 아직도 국민정신이 살아있고 대한민국이 갈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운동에 돌입해야 됩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우리 박태우 총괄 본부장님의 응원하고 지지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원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는 이 말을 지금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이걸 저쪽에서는 거구라. 우리가 거구입니까? 또는 그렇게 주장했던 정공훈 목사님을 광신도다. 뭐 이렇게 매도해가지고 마치 프레임을 짜가지고 여기서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또 여기서는 이런 주장 자체가 아주 뭐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체제가 이렇게 넘어가고 파괴되는 거는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는 이후에 과거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제 이 정권 또 이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자고 나온 세력을 마치 아주 그 돌출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를 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그 시도들이 여와 야가 같이 하고 있다. 그 저는 오히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그 신누이가 더 밉다 하듯이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우리 보고 거기는 뭐 태극기 또는 광장 세력들은 적절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뭐 지분을 달라고 한다. 지분을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도 없어요. 저희들 대화하자고 그랬지 무슨. 그러니까요. 지금 그분들 말씀은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네. 임진왜란 때라든지 구한 말에 나라가 다 망해서 왕은 저 어디로 가서 명나라로 도망가려고 하고 이런 시국이에요 대한민국이. 네. 구한 말에 지금 나라 다 뺏기고 일제시대 직전에 네. 이런 와중에 그나마 이 부패한 관료들 썩은 지도층들 그거 못 믿어가지고 그나마 제정신 가진 선비들과 민초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 바로 세우자고 이 의로운 목소리를 그 부패하고 썩은 놈들이 지금 비판하고 분열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렇잖아. 네. 내가 우리 여기 가까운 여기 행주산성 여기 있잖아요. 네. 행주산성 전투 어떻게 치렀어요? 그때 지금 우리 자유공화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로운 목소리를 내고 의로운 역사의식을 가진 민초들이 거기 모여서 행주치마에 돌 날려주지 않았으면 그 전투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럼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지금 위중한 전시 상황이나 다름이 없어요. 적화 일로에 있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아직도 자기들이 역사에서 저지른 탄핵을 통해서 주사파 정권을 등장시켜서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하게 한 역사적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제2의 개헌 발언해서 내각제험을 꿈꾼다?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이런 거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요. 이제 애국이라는 거창한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족들 지키고 여러분들 생명권, 행복 주기권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정치행위입니다. 이런 자들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박태우 총괄본부장님이 아주 힘주어서 말하는 목소리에 저도 속이 시원합니다. 최엘리아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종로만 보더라도 지금 황교안 대표와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이분은
그러니까 반일 운동을 조국이가 막 선동할 때도 지금은 반일 운동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페이스북을 글을 썼고 여러 가지 뭐 원자력 폐기할 때도 원자력은 지켜야 합니다라고 글을 썼는데 그걸 그냥 공무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것을 정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해버렸습니다. 파면. 그죠? 그렇습니다. 네, 파면을 해버렸는데 자, 그 후보와 황교안 대표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좌파 정책에 대해서 1등 엘리트 공무원이에요. 우리 저 한민호 국장님은 그 공무원이 이 정권의 실국장으로서의 자기 의견을 올리고 한 것 저항한 분과 지금 자기가 모셨던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되고 구속될 때 사실 황교안 그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죠? 방관자로. 그리고 그동안에 투쟁할 때 많은 분들이 투쟁하라 하니까 나와가지고 광장에서 투쟁하는 것 같은데 별도의 또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완전히 다르게 정광훈 목사님과 또는 조원진 대표가 했던 그런 무대와 다른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같은 소리가 말하자면 충돌되는 그렇게 투쟁을 아주 어중간하게 했던 그리고 막 떠밀릴 때는 단식도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저것 결정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떠밀리듯이 나와가지고 종로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민호와 황교안 이 두 분을 비교해 보면 자, 이 두 분이 누가 싸우겠느냐 앞으로 저희가 뭐 이 두 분을 좀 놓고 경쟁함으로 해서 상대 후보인 이낙연 씨를 당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두 분만 비교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가치가 전도되어 있어서 무조건 큰 당 그리고 제1야당이 우선적이고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거기에 투사가 어디 있는지요. 그리고 거기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목소리지만 내고 그래서 합의를 합치고 이렇게 모아지면 여기를 거부라고 여기를 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뭐 광신도들의 모임처럼 이렇게 매도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이상한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아니 조원진 대표가 무슨 신중을 했습니까? 중국의 사업체를 옛날에 영위했거나 무슨 한샘의 그 총괄본부장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중국과 사업을 하면 신중입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무슨 그 시진핑을 본따가지고 조진핑 이렇게 프레임을 해가지고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특별한 게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다 음해입니다. 음해. 그러니까 지금 이 음해가 판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판. 지금 여기 김문수 대표님과 공화당 그러니까 이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합치니까 또 그 정광훈 목사님을 팔아가지고 이간시키고 계속해서 뭐 정광훈 목사를 배반하고 갔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대표님은 정광훈 목사님께 편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하고 그런 편지까지 써서 이 목사님에게 대한 존경과 이 우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 우파 단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리도 전하고 했는데 그 가운데 자기들의 이익을 사적인 이익 내지는 정치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내치기도 하고 또 우리 여기 우리 공화당에 가입되어 있던 이 사람들을 빼내가려고 그죠? 빼내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정말 우파의 적은 좌파가 아니라 우파의 적은 우파인 것 같아.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여기 그 당시 대한애국당의 사무총장 겸 최고위원으로 여기 영입돼서 당을 이끄는 지도부가 됐는데 정말로 이게 정말 이 의로운 목소리 한 줌 있는 거 그 집회하고 이런 거를 와해시키고 분해시키려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표적인 게 조원진 대표님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와해 공작, 음해 공작을 통해서 사람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부의 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흐름을 통해 가지고 당을 약화시키고 딱 분열시키려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나마 이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보수의 적자 같은 이런 흐름을 끊으려는 이런 시도들은 앞으로도 이 총선 전국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못 보면 아마 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 종로에 이제 오늘 한민호 저희 전략기획본부장이 이제 출사표를 던져서 크게는 이제 뭐 이낙연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대표 미래통합당, 그 다음에 이제 자유공화당의 우리 한민호 전략기획본부장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는데 뭐 언뜻 보면 국무총리 해가지고 뭐 그릇은 커 보입니다만은 중요한 건 말이죠. 역사는 정신이 살아있는 놈이 만드는 거예요. 인물은 난세에는 하루아침에 인물이 만들어지는데 물론 그 전에 준비가 된 자죠. 준비가 됐는데 그 준비된 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역사의 부름에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그럼요. 그 난세의 영웅이 되는 건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자라나는 이세를 생각한다면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진 한민호 본부장과 같은 사람들을 당선시키면은 대한민국은 정치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문재인 주사 같은 잘못된 세력도 척결되고 보수가 아니면서 가짜 보수로 보수사 행사로 표를 구걸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그런 가짜 보수들도 척결되는 대정치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화의 문을 거부한 미래통합당은 이제는 된 맛을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정의로운 목소리가 누가 주문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도도한 정의로운 목소리에 물결을 타고 투표장에 가면은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역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좀 출마해가지고 무슨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탄핵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내각제 발의하는 놈들 정말 꾸짖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어요. 나는 그분이 도대체 당대표로서 이 나라가 망해가는 야당의 지도자로서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발언을 하는지 도대체 답답해가지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정치를 왜 합니까? 그냥 교회 장로로서 기도나 좀 하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살면 되지. 그 중요한 자리를 또 종로에 출마했으면은 각을 세우고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주사파해들고 진검승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선거 전략으로 선거운동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태평성대 아주 그 세상이 아주 좋은 그런 그 고성장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말하자면 주사파 세력들이 정권을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을 선동된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무너뜨리고 그 세력들이 말하자면 그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체제의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바꾸면서 사람을 인신구속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정권을 완전히 이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 70년 역사에 찬란하게 빛났던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둘씩 파괴하고 있는 전쟁 상황이다. 전시 상황이다. 자, 여기서 우리 박 총괄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몇 가지만 바꾸면 개헌을 한다거나 또는 그 시스템에 몇 가지 바꾸면 완전하게 체제가 뒤집혀질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또 여당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국민들은 밖에 나와서 막 외치고 며칠 동안 저기 잠을 자지 않고 회도동 입구에서 광야교회에서 기도하며 나라를 살리달라고 부르짖을 때 거기 대통령 만나갖고 식사를 하자고 초대받아 밥을 먹었던 대표 뭐 이런 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로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위험하고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도 현직 언론으로 있다가 이게 나왔지만 제가 2, 3년 전에 그 언론사 사장을 KBS와 MBC 등 이사와 사장이 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이사들을 막 찾아가지고 언론 노조원들이 학교로 소속돼 있는 또 거기 뭐 직장으로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면서 그래서 결국 사퇴시켰어요. 그 법인카드 조사도 하고 그래갖고서 이사도 바꾸고 사장을 바꿔가지고 언론사를 완전히 장악한 그래서 민노총 간부들이 이제 언론사의 간부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야당이 한 건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언론이 장악되던 군사 뭐 우리 9.19 남북 합의서 채택이 돼가지고 우리 상공에서 비행기도 못 뜨고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들 또 최저임금 급격하게 상승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막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자살하는 상황이 생길 때도 야당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나라는 누가 지키겠는가. 그런데 그 명분에 빠져가지고 체면에 빠져가지고 지금 뭐 통합이 좋다 보수가 서로 말하자면 그 중간지대에 중도를 껴안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좌파들이 마구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체제가 만약에 자유 그 세력이 지금 미래통합당이라는 이 정당이 일당이 됐다고 치더라도 다음에 이 정당과 더불어민주당과는 연합을 해서 개헌을 하고 내각제를 만들어서 또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하게 이제 북한이 좋아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난 지금처럼 체제 위협이 가중되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 지워지고 헌법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중도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제가 정치학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도대체 중도라는 뜻을 알고 언론도 기자들이 쓰고 저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그걸 쓰고 또 우리 국민들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태평성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라의 저 체제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시점에는 전쟁의 와중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정통성이 지켜질 수 있느냐 아니면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체제 전쟁의 큰 와중에는 중도는 의미가 없어요. 예.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중도를 껴안는 뭐 선거 전략이니 뭐니 그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죠. 이제 국민들도 사실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깨달았어요. 언론이 그렇게 통제하고 9시 뉴스에서 엉뚱한 이야기 해도 이제 유튜브라든지 또 외국에서 교포들이 드나들고 뭐 이제 구전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깨우쳤습니다. 지금은 이 뭐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제 외교 문제까지 남북 문제까지 야, 이 문재인 정권 가지고는 도대체 이거 대한민국이 국격도 살아남기고 앞으로 불을 더 일궈 가지고 우리가 풍요로운 사회를 할 수 있다는 꿈도 없어지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 균열은 더욱더 커지고 더군다나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는 기대할 수가 없다. 모든 게 평가가 났습니다. 주사파의 그 이념, 그다음에 선거 부정 수사 그 이후 또 불겨지는 여러 가지 뭐 청와대를 둘러싼 잡음들 그리고 우리 우방국들이 보는 문재인 정권의 평가 이건 너무 부정적이고 예. 이미 우리 상식을 초월할 정도인데 여기서 중도를 이야기하면서 뭘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그냥 남이 대한민국이 불났는데 불 끄려고 하는 일부의 우리 자유공화당 같은 세력을 매도하고 말이죠. 이런 방관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국회의원들은 얼마 안 가서 혹된 평가가 있을 거지만 예. 총선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바로 이런 걸 알고 제대로 된 우파 정당을 키워주시고 그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예.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견제해야 될 권력을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 야당, 언론, 검찰, 뭐 사법부 이것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사실상 대한민국에 야당이 있는가, 대한민국에 언론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는가? 지금 많은 의문이 생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에 자기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뭐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획책한 이런 13명이나 기소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구속도 하지 않고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밖에 나와서 이거 외친다고 여러 가지 뭐 죄를 뒤집으셔가지고 제목이 한 10몇 가지가 돼요. 그죠? 그리고 구속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 이건 선거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체제를 지키기 위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쏟고 있어요. 누구한테? 언론에 의해서. 언론은 이미 장악됐다니까요. 그 언론은 주사파, 즉, 민주노총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봐야 할 뉴스는 못 보고 보지 말아야 할 뉴스는 보는 그래서 김정은을 칭송하고 문재인을 찬양하는 이런 뉴스에 익숙해 있고 야당을 공격하고 제대로 된 야당은 쟤는 거구야. 그래서 막말 프레임을 씌우고 그리고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중도 또는 통합 이런 이름을 내셔가지고 아주 나약하면서도 기회주의자적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핵심 좌파들이 싹 들어가 있는 이런 정당을 만약에 다음에 집권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 정당은 반드시 끼어지고 지금은 제가 볼 때 그 미래통합당 가건물 같아요. 가건물도 아니고 모래사장에 지은 그쵸. 사상루가 전형적인 얘기입니다. 예. 작년에 지금 자유공화당 이전에 우리공화당 시절에 텐트 투쟁을 하면서 200여일 광화문에서 투쟁을 하고 악법 저지 투쟁한다고 여의도에서 38일간 우리 조원진 대표님은 노숙을 하면서 보낼 때 그 투쟁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 당시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 108명 말이죠. 그런 엄청난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악법들이 통과되는데도 오텐도 그래서 물론 뭐 거기 좀 이렇게 앉아가지고 농성하고 그런 건 봤습니다만 막상 현장에서 법이 통과될 때는 피켓 하나 들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인가? 더군다나 야당인가? 어? 저거는 정말 주사파 정권보다도 못한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울분을 터뜨리면서 저런 국회의원들만큼은 공천을 줘서도 안 되고 절대로 국민들이 뽑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 안 지나서 미래통합당 이름 바뀌고 공천한 거 보니까 그거보다 더한 사람들 공천해놓고 말이죠. 그렇죠. 예? 이게 피켓도 안 들을 사람들이야 이제 그런 정국 오면 예? 네. 그러면 피켓은 들었는데. 네네. 예, 그래서 내가 한심하다. 국민 여러분 정말 이거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유공화당이 왜 이렇게 어려운 목소리로 외롭고 고독한 투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로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국민 여러분, 그 자유공화당은 그냥 배지 하나 더 달기 위해서 모여든 이합집산한 그룹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탄핵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학정 폭정을 폭로하고 저항했던 세력들입니다. 또한 그 세력 가운데 일부가
정광훈 목사님과 더불어서 광화문 광장에서 날밤을 쉬우며 우리가 기도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원내에 들어가서 뭐 배지를 달고 지금 이 세력들처럼 싸우라 그러면 피켓이나 들고 성명서나 낭독하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이미 광야에서 광장에서부터 싸워온 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이 나라가 완전히 적화되거나 또는 체제가 변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 체제 수호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거구 세력이라고 또 독단적인 세력이라고 극한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것, 그 프레임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 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뉴스와 텔레비전 또 신문을 봐도 엉터리 정보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외신도 말이죠. 우파 매체가 내려오는 소식을 안 전해요. 공중파 방송들이 기침을 대는 적이 제가 봤어요. 뭐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는 거기서 보도하는 내용을 인용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로 좌파 매체들이 전하는 뉴스. 그러니까 막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 보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미국을 좌파들을 척결하고 또 제대로 세우는 이런 거에 대한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왜곡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성창경 최고위원님도 그때 우리 같이 정론관에서 김문수 공동대표님, 조원진 공동대표님,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합당선언을 하는 정론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아니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의병세력 적통 보수의 흐름을 대한민국 보수신문이라는 조동동이 쓰지 않는 걸 보고 말이죠. 야, 이것이 뭐 지상파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 대한민국 보수를 지킨다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그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제대로 사진 하나 내지 않고 뭐 한 줄인가 나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것도 뭐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합당 선언 완료할 때 기자회견 얘기, 그런 걸 쓰지 않는 언론이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서 선거를 하고 있다는 거, 정말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 환경도 그렇고 또 악법 통과시켜놔가지고 연동형도 그렇고 이런 선거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또 희망을 갖는 것은, 뭐 공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엠바고 있는 그런 뭐 여론조사 결과를 아침에 접했는데, 하여튼 우리 자유공화당이 통합 이후에 그건 나중에 이제 공포가 되겠죠. 2.7%까지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민생당보다 높고 이런 결과가 나온. 이거는 이런 탄압과 이런 언론이 통제되는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목소리가 꿈틀거리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선거대책을 하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잘 앞으로 남은 시간을 잘 조직 또 홍보, 그 다음에 유세, 이걸 잘 결합해서 우리가 지금 최고위원과 같이 한 이야기들을 국민들에게 선포하면은 우리가 10%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유우파를 리드할 수 있는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투쟁할 수 있고 이런 흐름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조원진 대표도 대구에 출사표를 던졌었고 대구에 후보들이 속속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을 지키는 심정으로 보수우파의 심장지에 가서 이제 돌풍을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들이 몰랐던 소식들, 국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소식들을 바로잡으면서 지금 우파가 다시 재건되어야 된다. 이거는 아주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자유공화당도 지금 이번 선거는 선거로 보지 않고 전쟁이다, 전투다. 그래서 마지막 낙동강 저 전선을 지키는 심정으로 우리 총괄본부장님도 지금 지휘하고 계시고 밤잠 못 자시고 못 주무시고 이른 아침 우리가 아침 8시에 회의를 하고 저녁도 7시, 8시 회의를 해서 하루에 뭐 회의가 여러 차례 있을, 회의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심정으로 우리 전투 요원들을 보내자. 우리는 국회의원 배지 달려고 하는 사람들, 명망가들이 아니라 전사를 보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로구의 한민호 후보와 황교안 대표, 이낙연 대표 비교해 보십시오. 이낙연 씨 지하철 탈 줄 몰라가지고 옆에 자리에 그 지하철 태그 올리는 것도 몰랐던 사람, 또 지하철 안에 가서는 다리 꼭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있는 이런 모습들과, 그리고 현직 국장으로서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항했던 사람들. 자,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가치를 세울 것인가,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